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관에서 만나는 의학의 세계란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에서 암까지 의학이 더 쉬워지는 생생한 이야기. 저자분 소개부터 드릴게요. 지은이 분은 고병수 님이시고요. 어릴 때부터 의사가 꿈이었고 의대에 들어가서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되기를 꿈꿨다. 우연히 잡지에서 달동네 언덕을 오르내리며 주민들을 돌보는 어느 의사의 활동을 읽고는 진로를 결정했다. 그 영향을 받아 구로동에서 처음으로 개원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네요. 동네 주민들을 진료하면서 한국의 보건의료 문제에 눈을 떴고 특히 1차 진료와 주치의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연구를 하기도 했다. 요즘에 의료 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대 증원가 가진 증원 이슈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한번 좀 알아보면 좋을 만한 책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향인 제주도에서 개원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동네 병원을 지키고 있다.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장애인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 보건과학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 한국 1차 보건의료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한국장애인 보건의료협회의 부회장,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장, 열린의사회 재난의료 구호팀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제주 탑동 3651 의원의 원장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온국민 주치의 제도, 주치의 제도 바로 알기가 있으며 연구 보고서로 한국 1차 의료의 발전 방향 모색 2011을 펴냈다. 시작하며 의학의 세계가 궁금한 영화 팬들에게 중년이라면 영화란 사치스러운, 아니 만나기 힘든 문화였다. 아주 어릴 때는 누나 손을 잡고 한두 번 영화관에 갔었고 학창시절에는 문화경험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를 관람했다. 그런 중에 주말에 방영되는 명화극장이나 주말의 명화는 영화에 갈증이 난 우리에게 샘물 같은 시간이었다. TV 앞에 묶어두는 마법에 걸린 것처럼 영화를 보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리곤 했다. 설이나 추석 되면 신문에 난 명절 특집 영화 편성표를 오려서 벽에 붙여놓고 빨간 줄을 그어가며 영화를 본 기억이 아련하다. 그러던 내가 의사의 업을 이어오면서 영화를 소재로 책을 쓰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때 TV에서 영화 빠삐용을 본 적이 있다. 스티븐 맥퀸과 더스틴 호프만의 명연기에 감동을 받기도 했지만 탈출하던 중에 만난 한센인가 조우하는 장면이 너무 놀라워서 이후로도 계속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는 한센병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면서 공포의 전염병으로만 여겼다. 문둥이는 병을 고치기 위해 아이들을 잡아먹으니까 밤에 조심해야 한다는 등 근거 없는 소문에 겁먹던 시절이었다. 주인공 빠삐용이 한센인의 담배를 받아무는 장면에서 저러다가 병이 옮으면 어떡하나 하는 조바심이 들기도 했다. 아프거나 다친 사람이 유독 빠삐용에만 나오는 것도 아닌데 오래 기억에 남아있는 이유는 의과대학 시절 강의에서 본 환자의 양상이 영화에서 보았던 모습과 흡사했기에 영화를 다시금 떠올렸던 것이다. 영어 원문으로 된 병리학 교과서를 읽으며 어려운 의학 용어들과 씨름하던 의대생 시절 로빈슨 병리학 기초라는 책에 나오는 신경섬유종 질환 부분에는 영화 엘리펀트맨이 실려 있었다. 전 세계 의과대학에서 교과서로 삼을 만한 교재에서 얼굴에 생긴 혹이 심하게 덩어리져 흘러내리고 손이나 발이 코끼리처럼 커지는 기형을 설명하며 영화 이야기가 나오다니 신기했다.
저자의 여유로움과 풍부한 세계를 엿볼 수 있어서 부러웠고, 게다가 그 즈음 내가 봤던 영화라서 더 반가웠다. 나중에 내가 책을 쓰게 된다면 영화 이야기에 감칠맛 나게 넣어봐야지 생각했던 게 그때였던 것 같다. 그 이후로 여러 환자를 만나며 의사로 활동한 지 30년. 여전히 2, 3일에 한 편씩 영화를 본다. 마음만 먹으면 안방에 편하게 앉아서 언제든지 영화를 볼 수 있게 된 덕택이다. 그러다 보니 의학과 관련된 영화를 적잖이 골라낼 수 있었다. 의학의 눈으로 바라보면 특이하게 보이거나 종종 현재의 의학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도 눈에 띈다. 이런 영화 중에 우리 일상과 맞닿은 질병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학 이야기를 찾아내어 책으로 묶었다. 의학 이야기만 줄곧 나오는 영화는 많지 않다.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하게 전개하기 쉽지 않거니와 어려운 의학 용어 때문에도 그런 것 같다. 내가 본 수많은 영화 중에 관련 영화를 선별하고 사이사이에 의학 지식을 풀어내려 애썼다. 배운 지 오래돼서 흐릿한 내용은 다시 의학 서적들을 들춰 확인하고 최신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살을 붙이다 보니 원고량이 상당히 많아졌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작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는 되도록 제외했다. 독립영화도 아주 제한해서 인용했다. 의학 내용을 잘 담은 연작 드라마는 많지만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짜릿한 맛이 덜하고 보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므로 소개하기가 부담스러웠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나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영화 연도 표기는 국내 개봉 연도가 아니라 제작 연도로 넣었고 제목은 개봉 당시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여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컨테이전으로 슈퍼노바는 슈퍼노바로 표기해야 하나 그대로 인용했다. 지금은 잘 안 쓰는 표현들을 그대로 쓴 점에 대해서도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고 싶다. 노틀담의 꼽추는 장에 비하 표현이므로 노틀담의 척추장애인 혹은 노틀담의 척추 뒤구비증 장애인으로 바꿔야 하지만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어 상영 당시 영화 제목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다. 미장센, 롱테이크, 클리셰 같은 영화 용어도 되도록 한글로 바꿔 쓰려고 노력했다. 흔히 영화가 끝나고 마지막에 올라가는 자막을 일컫는 엔딩 크레딧은 잘못 쓰는 말로써 엔드 크레디트나 클로징 크레디트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다. 이 책은 의학 전문 서적이 아니다. 질병이나 치료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백과사적은 더욱 아니다. 수만 가지 질병이나 그에 맞는 치료법이라면 아무리 대중적으로 쓴다 해도 수십 권 분량은 되어야 할 것이다. 나의 한정된 의학 지식 때문에도 불가능한 일이다. 이 책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거나 전부를 독파할 필요는 없다.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므로 눈을 붙잡는 부분부터 읽어도 무방하다. 누구나 이 책을 읽기를 바라지만 글을 쓰면서 특히 몇몇 사람이 떠올랐다. 우선 영화를 좋아하고 의학 상식에 관심이 높은 사람이다. 이 책을 읽은 후 그 장면을 다시 보면 아는 만큼 더 잘 보이면서 영화의 깊이가 달라질 거라 믿는다. 또 의대 진학을 꿈꾸는 청소년, 의대생이나 의료 종사자라면 의학의 눈으로 볼 때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장면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동료 의사들에게도 다른 눈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일독을 권하고 싶다. 책을 준비하며 오랜만에 여러 의학 서적을 다시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예전엔 몰랐던 의학의 역사도 알게 되어 기뻤다. 혼자 작업했다면 심심하고 고단했을 텐데 의과대학에 다니는 둘째 아들 동우가 도움을 주어 한결 편하게 쓸 수 있었다. 졸고를 흔쾌히 받아준 바틀비 출판사에 고맙다는 인사를 건넨다.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의학의 세계를 영화를 보면서 새롭게 접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깊어진 눈으로 영화를 다시 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다. 2023년 6월 제주에서 고병수.
이 책은 총 8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랜 옛날부터 1장, 오랜 옛날부터 내려온 의학의 세계, 정신의학에 관한 이야기, 감염에 관한 이야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병 이야기, 피부와 외형에 관한 병 이야기, 마비와 장애 이야기, 의료인과 의료제도 이야기, 그 외 여러 가지 의학 이야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요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그 의대 증원 관련해서 정부와 의료계에서 많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료인과 의료제도 이야기 중에서 서브 타이틀로 1차 의료는 필수 의료일까? 이 부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의료는 필수 의료일까? 우리 의사선생님, 간장선생. 흔히 의사라고 하면 하얀 가운을 입고 넥타이를 맨 깔끔한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세계 역사에는 불이나 압제에 맞서 싸운 투사와 같은 의사들이 있다. 중국에는 수넌, 캐나다 출신 의사인 노먼 벨순, 프랑스의 사상가 프란츠 파뇽, 칠레 대통령 살바도르 아옌데 등이다. 우리나라에도 일제강점기의 백정의 아들로 한국 최초의 의사가 된 박서양, 세브란스 1회 졸업생이라고 하십니다. 몽골에서 활약한 이태준 등이 있다. 아마도 그들은 점잖은 얼굴로 진료만 보며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의사는 소위라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이렇듯 독립운동이나 혁명에 참여한 위대한 의사들의 활동을 보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가 많이 보는 의학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일상의 의료 현장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의학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응급실이나 피 튀기는 외과 수술 현장을 단골 소재로 삼는다. 극에 등장하는 의사나 간호사는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환자를 돌보고 몸과 마음이 힘든 만큼 그들 사이에서는 온갖 갈등이 벌어진다. 이렇게 병원에서의 하루하루가 드라마틱하니 드라마와 영화의 소재로 활용하면 눈과 귀를 쉽게 사로잡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동네에서 조용히 진료하며 동네 주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의사를 소재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면 어떨까? 영화 우리 의사선생님 2009년에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진료하며 친근한 이웃 아저씨처럼 주민들을 돌보는 의사가 등장한다. 도쿄에서 인턴으로 파견 나온 젊은 의사 소마는 나이 많고 소박한 동네 의사 이노를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마을 사람들과 교감하는 모습에 점차 감명받는다. 이노는 전형적인 동네 병원 의사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환자에게는 항상 친절하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상세히 설명해준다. 누가 아프다고 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보살펴준다. 노인이 세상을 떠나면 안아주며 작별 인사를 하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슬퍼한다. 이런 의사라면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다른 일본 영화인 간장선생 1998년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만 한 고지식한 의사의 모습을 담고 있다. 1945년 초여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폐색이 짙어지던 시기에 히로시마에서 조금 떨어진 어촌마을의 동네 병원에서 아카기는 의사로 근무했다. 그는 왕진을 갈 때면 항상 뛰어다닌다. 병원도 드물고 의사도 만나기 힘든 시절이라 혼자서 인근의 모든 환자를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환자들을 많이 만나는 것을 신조로 삼는다. 그래서 개연이는 발이 생명이다. 한 다리가 부러지면 다른 다리로 달리고 두 다리가 부러지면 손으로 달리고 라고 말한다. 아카기는
동네 군인 클럽에서 일하는 직원이 티푸스를 앓는다고 하자 찾아가지만 티푸스가 아닌 간염이라고 진단한다. 티푸스는 그리스 말로 흐릿한, 희미한 이란 뜻으로 열을 동반하면서 몸에 발진이 생기는 경우를 모두 아우른다. 이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의학 용어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이 뭔지 모르던 시절에는 비슷한 증상만 보여도 싸잡아서 티푸스라고 했다. 악하기는 배가 아프다고 해도 기침을 해도 머리가 아파도 오로지 간염이라고만 진단한다. 어디가 아파도 항상 간장병, 간염이라고 하자 동네 사람들을 그를 간초센세, 간장병 선생이라고 부르며 무시한다. 그래도 일본에서 최고라는 동경 제국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인데 말이다. 의사 아카기가 진찰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실제 의사가 하는 것처럼 정확하다. 청진기를 잡는 법이나 가슴에 대는 위치, 가운데 손가락 끝마디를 두들기면서 타진하는 모습, 무릎을 구부리게 하고 배를 만지는 것 등이 매우 사실적이다. 영화에서는 당시에 바이러스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알 수 있어서 흥미롭다. 아카기는 간염의 원인을 여과성 병원체라고 말하는데 특정한 필터를 통과할 정도로 미세한 미생물을 말할 때 사용하던 당시의 의학 용어다. 간염의 원인 미생물인 바이러스는 너무 작아서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고 보통 세균처럼 염색이 되지 않아 붙은 이름이다. 두 영화 모두 동네를 지키는 1차 의료 현장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특별하고 귀한 영화다. 1차 의료란 동네에서 주민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처음 접하는 의료로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치료뿐 아니라 예방을 통해 건강을 지키도록 돌보는 것이다. 긴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대개는 조용히 진료, 상담, 치료가 이루어진다. 오래된 동네 병원이라면 아이가 태어나 자라고 나이가 들 때까지 한 의사가 함께하며 늙어가기도 한다. 이렇듯 지역 주민들이 겪는 건강상의 문제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1차 의료의 핵심이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은 1900년대 초중반부터 전문의 영역과 1차 의료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1차 의료는 지역을 담당하고 특화된 전문의는 종합병원이나 전문 진료 영역에서 활동하도록 분화되었다. 이것을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한다. 지역을 담당하는 1차 의료 전문의들은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내과나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피부과 등 한 진료 과목에 특화된 단과 전문의들은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환자를 맡는다. 한국에서 많은 전문의가 동네 병원으로 개원하는 것과는 다르다. 정식으로 전문의가 만들어진 것은 1920년대에 들어면서부터다. 그 이전에는 도제식으로 수련을 쌓으면 그 분야의 전문의로 인정받았다. 유능한 외과 의사 밑에서 오랜 수련을 거치면 외과 의사가 되었고 상과 의사 밑에서 수련을 받으면 상과 의사가 되는 시기다. 그러던 것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정해진 과정에 따라 수련과 시험을 거쳐 자격을 얻는 전문의 제도가 시행되었다. 1917년 미국 의사협회는 안과시험위원회를 만들어서 안과 전공의 과정을 거친 의사들이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게 했다. 1924년에는 이비인후과, 1930년에는 상과와 부인과에서 정규과정을 거친 전문의를 배출하면서 1930년대에는 대부분의 진료 과목이 전문과로 분화되었다. 그 후로 전문의 제도는 유럽이나 북미 대륙에서 유행처럼 번져나갔다. 마치 진정한 의사는 전문의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심각한 병폐도 드러났는데 가장 큰 문제는 단과 전문의가 주민들의 질환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살피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전공 과목 외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질환을 다루는 보건의료 파수꾼의 역할은 담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전문 수련을 거친 1차 의료 의사들이 지역에서 기본 진료를 담당하고 중증 질환이나 특별한 처치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과 전문의가 담당하도록 전달 체계를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전문가가 동네 병원을 차지하고 있고 웬만하면 종합병원의 전문의 진료도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1차 의료가 정립되지 않았고 의료 전달 체계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관리가 비효율적이고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1차 의료가 정립되어야 효율적인 의료체계와 정상화된 의료 현장, 현실적인 의료비 책정 등 다양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요 부분을 읽어보면서 생각이 든 게 1차 진료가 정립이 되면 여기에서 나왔듯이 효율적인 진료, 그 다음에 의료비 정상화 등이 이루어진다고 했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서 1차 진료도 정립이 되고 전문의도 더 양성이 되고 해서 의료 부분에서 국민들이 문제없이 잘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짧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봤던 영화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을 것 같아요.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모든 생명은 늙고 병든다. 생명을 탄생시키고 진화하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종을 유지하려는 생체의 항상성이 깨지는 것이다. 생체의 항상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생리적으로 기능이 떨어져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약해지고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는 것을 노화라고 한다. 식물은 특정하기 힘들어도 동물은 수명이 정해져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고양이는 10년, 개는 15년, 원숭이나 사자는 20년, 소는 30년으로 짧은 편이지만 코끼리 70년, 거북이 150년, 고래는 종류에 따라 100년에서 200년을 산다고 한다. 짧든 길든 수명이 마치면 기력이 떨어져서 죽는다. 이는 개체의 연속성을 지키려는 자연의 섭니다. 인간은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 전후로 적절한 조건이라면 120세가 최대 수명이다. 노화에 관해서는 나이가 들면 지방 갈색소나 유리기 같은 해로운 물질이 축적되면서 몸의 기능을 잃는다는 주장을 비롯하여 여러 가설이 있다. 그 중에는 최근 인정받는 노화 예정론이 있다면 텔로미어 가설이다. 몸속 세포의 염색체 끝부분마다 텔로미어라는 DNA 조각이 있어서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 양쪽 끝부분에 분해되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DNA가 복제될 때마다 일정 길이씩 소모되며 텔로미어가 완전히 없어지면 세포 분열은 멈추고 세포는 사멸한다. 그게 곧 노화이고 생명의 죽음이다. 1961년 미국의 의과대학 교수인 헤이플릭은 체외 조직 배양을 통해 태아의 세포는 100번, 젊은 성인은 30번, 노인은 20번 정도로 세포 분열 횟수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현상이 세포 노화를 일으키고 유전시계처럼 생명의 종착역으로 이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지 않게 복구한다면 생명이 연장되지 않을까? 현재 생명공학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노화되면 몸에는 여러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근육은 줄어들고 지방이 빠져서 탄력이 줄어들어 주름이 많아지며 검버선이 늘고 피부가 건조해진다. 기억력이 감퇴되고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없으며 성욕이나 기능 저하가 오는 것도 노화의 증상이다. 혈관은 탄력을 잃고 두꺼워져 동맥경화증이 오고 혈관벽에는 지방이 침착되어 죽상경화증이 생기면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경색을 일으키기 쉽다. 심장 근육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심장 판막이 피순환을 제어하는 힘도 떨어진다. 근력이 약해지고 뼈 골밀도가 줄어들어 골절되기 쉬우며 소화 기능이나 방광의 근육도 약해져 오줌을 시원하게 누기 힘들다.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문제로 더 나빠진다.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백내장, 노인성 망막 변성, 청력 떨어짐, 잇몸이 약해져서 치아가 흔들리는 등의 증상이 생긴다. 오랫동안 인간은 수명을 연장하거나 젊어지려고 노력해왔지만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 그렇다면 오래 살려고 애쓰기보다 주어진 생명이 다하더라도 건강하고 값지게 살다가 색을 마감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마크 트웨인은 80대로 태어나 청년으로 삶을 마감하는 행복이라고 했다. 어린 시절의 철없는 방황과 시행착오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일찍 성숙하고 건장한 육체를 가진 채 죽는 삶이 이상적이라는 의미다. 세월이 흘러도 늙지 않으며 피부나 장기가 생명력을 잃지 않고 계속 산다면 어떻게 될까? 마냥 행복할까? 삶과 죽음의 의미와 함께 태어남과 늙어감, 사랑의 의미를 찬찬히 돌아보게 하는 서사시 같은 영화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다. 위대한 개츠비로 잘 알려진 스콧 피츠제러드의 단편 소설을 각색했다. 낭만적이고 사회 풍자적인 글을 쓰는 피츠제러드의 소설 중 독특하게 전개되는 작품이다. 1918년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1차 대전의 종전을 기념하는 날 아기가 태어난다. 아기의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팔다리는 가늘고 어딘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어머니는 출산 후유증으로 죽고 아버지는 아기를 요양원 계단에 버린다. 요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퀸이가 벤자민 버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키운다. 주변 사람들은 아기를 흉측하게 여기지만 요양원의 노인들은 모두 아기를 특별하고 귀엽게 여기며 돌봐준다. 그런데 벤자민의 얼굴은 점점 팽팽해지고 몸은 더 튼튼해진다. 청년이 되어 세상으로 나간 벤자민은 데이지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벤자민은 갈수록 젊어지고 데이지는 점점 늙어간다. 그는 젊음의 중간역을 지나 소년이 됐다가 이후 점점 어려지면서 아기가 되어버린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갓난아기 벤자민을 데리고 산책하는 할머니 데이지의 뒷모습은 우리 인생을 느끼게 한다. 저도 이 영화를 참 재밌게 감명 깊게 봤는데요. 일단 책 소개는 이 정도로 맞춰볼까 하고요. 원래 책 추천사를 먼저 좀 초반에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책 추천사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와 인문학을 넘나들며 영화광 의사의 시선으로 풀어낸 생소한 듯 친근한 의학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홍해걸 의학 전문 기자님 서평인데요. 주어들은 지식은 많지만 본질에 다가가는 안목이 부족한 시대다. 이 책이 중요한 이유다. 서울과 제주에서 오랜 세월 지역사회 의료 활동은 물론 시민사회 활동을 해온 저자는 영화 한 편 속에 숨어있는 의학을 섬세하게 끌어낸다. 재미있고 흥미진진하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나무보다 숲을 보는 교양으로서의 의학을 경험해주길 빌어본다. 다음 추천사는
박재영님인데 이분은 청년의사 편집 주간 여행 준비의 기술 저자분이십니다. 영화와 의학을 독특하게 융합한 책이다. 저자는 30년 경력의 의사이기 이전에 50년 경력의 영화광임에 틀림없다.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의학을 끼워넣는 방식이 아니라 의학과 인간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영화를 활용하는 솜씨가 일품이다. 때로는 과학책인 듯 하다가 가끔은 감성 충만한 에세이와 비슷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삶의 의미를 묻는 인문학 책으로 둔갑하는 이 책. 건전한 의사이면서 교양 있는 시민이면서 예리한 영화 덕후인 저자의 재능이 빛난다. 그나저나 의사는 다 바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영화를 볼 수 있었을까? 바빠서 영화 볼 시간도 없다는 말은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참 재밌는 책이에요.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